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녹음과 간단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RSS 피드를 통해 애플 팟캐스트나 구글 팟캐스트로 내보내는 것도 한 번에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들톡처럼.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를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여들 뉴스가 있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저희가 톡토로 투게더 저희 여들톡 공개방송을 했던 바로 그 장소죠. 마포 중앙도서관 6층 마중홀에서 역사적인 콘서트를 갔습니다. 콘서트인가요? 북토크 아닌가요? 네,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북토크가 열리고요. 저와 김온비 작가가 당연히 출연을 하고 김하나 작가가 사회를 봅니다. 이것의 어떤 시발점은 여둘톡에서 저희가 목탁과 리코더의 합주를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때 많은 톡토로 분들께서 목탁의 재발견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로 목탁 구매 문의를 저희가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발빠르게 이현실 편집자님이 개구리 목탁 굿즈를 알라딘 단독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다 품절이 됐습니다. 그 알라딘에서 목탁 광고를 하려고 드릉드릉 준비를 했는데 그 광고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품절이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목탁과 리코더의 합주를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우쿨렐레까지 더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로 책 얘기와 함께 목탁, 리코더, 우쿨렐레 3중주를 볼 수 있는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요? 어디서 누가 또 이런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목탁 연주자가 한국에 굉장히 희소한 관계로 이번이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7월 23일 오후 3시에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책과 티켓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도 있고 티켓만 따로 구매할 수도 있더라고요. 네. 7월 23일이면은 여름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일요일이죠. 그리고. 네, 책이 나온 지도 이제 조금 시일이 지난 때인데 책의 내용보다는 책 안에 수록되어 있는 가상의 연주를 실제로 들어보는 편안한 여름 낮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책과 북토크 티켓을 함께 구매하시면 23,500원, 북토크 티켓만 따로 구매를 하시면 10,000원이고요. 예스24 단독 이벤트입니다. 자, 싸다 싸. 약간 품바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짧은 이것은 진짜 콘서트죠. 7월 7일에 저희 서사음 선우 씨와 저의 리코더 우쿨렐레 협연 공연이 있습니다. 네. 양재동에 있던 책방 오늘이 서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픈 이벤트로 저희를 초대를 해주셔서 가서 연주를 하기로 했고요. 이 행사는 따로 예매를 하셔야 하는 건 아니고 좌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서점의 오픈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이사한 책방 오늘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7월 7일 금요일 저녁에 와서 들러보시고 저희 연주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월 7일 7시 777. 자세한 내용은 책방 오늘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트위터 계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두고 있는 두 가지 이벤트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본 토크로 들어가기 전에 여들톡을 뒤늦게 듣기 시작하신 톡토로 분들의 궁금증들을 조금 해결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번 휴식의 기술에서 나왔던 여러 우리끼리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톡토로라는 말도 그렇고 저희가 조금 이따 갈기게 될 톡갈이라든가
No more 복가치즘. 네. 이런 말이 제가 지금 정확히 들은 건가요? No more 복가치즘?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러시니까 다른 분들이 댓글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던데요. 네. 지난해 4월에 여둘톡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팟캐스트를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용어들이 어떻게 해서 처음 언급이 됐는지 그리고 무슨 뜻인지를 같이 차근차근 이해를 하면서 따라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여둘톡을 알게 되셨거나 요 근래 방송부터 역주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그리고 이 얘기가 언제 처음에 어떤 맥락에서 사용이 된 거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짧은 용어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톡토로는 저희 청취자들을 지칭하는 일종의 팬 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둘톡 옆에 톡토로가 있다라고 해서 이웃의 토토로에서 처음에 유래된 말이었죠. 근데 이거를 또 잘못 들으시고 톡토르라고. 톡토러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톡토로입니다. 네. 처음에 이웃의 토토로에서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톡토로 갈기기의 줄임말인 톡갈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냥 하고 들어갈까요? 여,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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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네, 톡토로 갈기기는 저희가 여둘톡의 어떤 프로그램 이름을 조금은 경박하고 신나게 한번 외치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하겠다는 신호 같은 것이죠. 그리고 주문이자 기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파워를 4번 언급을 하는데요. 톡토로 분들이 저희의 톡토로 갈기기를 들으면 뭔지 모를 신비한 좀 힘을 얻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다면 더 본격적으로 뒤에 파워, 기운을 불어 넣어 드려보자라고 해서 톡갈 그리고 뒤에 파워 4단 챈트 이렇게 어떤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자생적으로 조금씩 덧대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처음에 파워를 뒤에 읊조리는 것은 어느 톡토로님께서 저희에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톡토로 갈기기가 끝나고 나면은 혼자 마음속으로 파워라고 읊조리는데 그러면 정말 힘이 난답니다. 라는 말씀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었던 거죠. 네. 이 설명도 드려야겠어요. 톡토로 갈기기는 소울리스 좌라고 불리는 에버랜드에서 아마존 익스프레스에 타는 법을 아주 구성지게 흥겹게 설명을 해주시던 분의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존조르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저희가 패러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선우 씨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요즘 학생들은 뭐 저장 아이콘 같은 걸 자유자재로 쓰기는 하지만 그게 왜 무슨 모양인지 플로피 디스크가 뭔지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그것은 저장 아이콘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서요. 네. 그것처럼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말들도 처음부터 정주행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맥락을 이해하시겠지만 최근에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친절하게 유래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가치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테니스님이 애플 팟캐스트에 남겨주신 시원한 댓글로부터 파생된 것이죠. 내용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언니들 고마워요. 여둘톡을 듣고 더 이상 스스로를 복가치지 않기로 했어요. 땡큐. 이렇게 뭔가 시원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복가친다는 말이 사실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어라는 것은 몰랐죠. 하지만 뉘앙스로 알 수 있었어요. 네. 자신을 복가친다는 말. 그렇죠.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며 여러 가지 성과를 내려고 애쓴다. 이런 뜻이 충분히 전달이 되었고 저희가 평소에 여둘톡을 통해서 좀 그러지 말고 쉬엄쉬엄 여유 있게 살자라는 얘기를 계속 전파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복가치다라는 원형 단어에서 복가치즘이라는 명사형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이야기 속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톡토로 분들도 이제는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런 현상이나 추상어, 개념어를 복가치즘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복가치스트라고 하죠. 네. 복가치다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1번 몹시 급하게 몰아치다, 2번
몹시 급하게 재촉하다 인데요. 이번에 예문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빨리 집에 가자고 엄마를 볶아친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볶아치는 거는 다른 누구 타인에게보다도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볶아치지 말자라는 얘기를 저희는 하고 싶고, 볶아치다의 어떤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 아마도 만다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만다꼬는 저의 책 힘빼기의 기술 서문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뭐 하러? 뭐 한다고? 뭘 하려고? 라고 하는 뜻에 해당하는 경상어로서 영어로 치자면 what for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네. 복가치즘에 입각해서 내가 너무 급하고 빠르게 내 삶을 채찍질하고 있을 때 가만 내가 지금 만다고 뭐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나 아무 여유 없이 급하게 살고 있는 거지? 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주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볶아치지 않기 위해서는 만다꼬라는 반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볶아치즘은 여둘톡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다 못해 이제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의 띠지에까지 정식으로 등재된. 띠지에 들어가 있어? 띠지에 들어가 있지. 띠지 뒷면에. 아, 그랬군요. 네,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둘톡에는 여둘픽, 여둘애드라고 하는 코너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저희가 살면서 유용하게 쓰는 물건이라든가 어디 가서 좋았던 곳 이런 것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칭찬을 하기 시작했달까? 그렇죠. 또는 소개를 추천하고 싶은 음악도 있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추천하고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여둘톡에서 이것을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아서 광고를 저희가 받기 시작한 그 코너의 이름이 여둘애드입니다. 네. 여둘애드도 마찬가지로 뒤늦게 접하신 분들은 프로그램의 광고가 왜 이렇게 기냐 이런 얘기를 간혹 해주시는데요. 저희는 여둘픽으로부터 출발해서 광고를 컨텐츠와 다르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저희가 팟캐스트의 내용의 일부로서 이게 정말 저희에게도 재미있게 의미 있게 와닿는 것들만 광고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드와 픽이 사실 그렇게까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출발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여둘 애드 역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일부로 들어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둘픽에서 소개한 물건들을 통해서 삶의 질이 너무 상승됐다,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여둘애드도 여둘픽과 똑같은 저희가 실제로 써보고 또는 다녀와 보고 좋아하는 것들만, 좋아하게 된 것들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개 시간이 즐겁고요. 이거는 광고다. 이거는 그냥 사심없는 추천이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들으신다면 들으시는 톡토로님들도 이것을 하나의 코너로서 즐기실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광고 비용을 받는다고 해서 다 소개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정말로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좋아한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테스트의 시간을 아니면 취재의 시간을 가져보고 그러고 진짜 추천할 만한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뭘 믿고 그러는지 거절을 참 많이 하긴 하는데 그 거절이라는 것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의 생활에 결이 맞는다 아니냐의 기준으로 선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둘애드에 제안을 하셨다가 저희가 그것은 하기 어렵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고 워낙에 저희가 소개하는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핵심은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라는 게 저희의 팟캐스트의 컨텐츠나 광고나 똑같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58화 주제는 이 여둘애드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애드의 제안을 받고 취재 출장을 다녀온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8화 주제는 경주 여행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 22일과 23일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둘애드 제안이 온 곳을 취재하기 위해서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네. 경주에 새로 생긴 플레이스 C라고 하는 복합 문화 공간에서
지금 개관전으로 열리고 있는 전시를 좀 소개해달라라는 의뢰를 받았고요. 그리고 마침 이 취재를 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기간에 조성진 피아니스트와 발트 앙상블의 협연이 경주에서도 공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연이 있는 날 가면 좋겠다 싶어서 같은 날로 계획을 해서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공연은 전국 어디서 열리든지 티켓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 티켓 요정이 표 2장을 구하고 그리고 저희 망타클과 함께 다녀오기 위해서 표 2장을 또 지인으로부터 운 좋게 양도를 받아서 저희 넷이 함께 금요일 탁구를 빠지고 목요일 금요일 경주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죠. 네. 아무래도 저희 둘이 취재 여행을 갈 수도 있겠지만 전시든 공연이든 여럿이서 같이 보고 대화를 하는 게 또 묘미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넷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어렵게 성사를 시켜봤습니다. 오늘은 설명을 드리는 날이니까 또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망타클은 망원 탁구 클럽의 줄임말이고요. 맨 처음에 저희가 서사음 이야기를 했는데 서사음은 선우 씨와 제가 함께 꾸리고 있는 서울 사이버 음악대의 줄임말로서 저희 듀오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유닛명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리코더, 하나 씨가 우쿨렐레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주 여행만 다녀왔어도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취재하러 갔던 그 전시가 너무 좋았으니까 저희가 여두레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죠. 로즈 와일리라고 하는 작가의 전시였는데 전시가 너무 좋았고 공연도 너무 좋아서 결과적으로 은미체가 가득한 그런 여행이 됐습니다. 네. 체육은 무엇이 담당하고 있을까요? 저희의 걷기였죠. 아, 네. 여행 가서 많이 걸었으니까 탁구는 네. 빠졌지만. 네. 일단 4명이 함께 경주를 갔는데 이 4명이 각자 경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경험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여둘톡에서 부산 여행을 에피소드로 다룬 적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하나 씨와 제가 부산 출신이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산에서 살았고 지금도 본가 가족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는 좀 비교적 자주 방문을 하기도 하고 여러 번 다니러 가서 여기저기에 대한 좀 정보나 경험치가 있는 편이었는데 경주의 경우 저는 거의 15년 만에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도 한 20년 만이다라고 했고 하나 씨와 황사라고 부르는 망타클 멤버인 친구가 좀 여러 번 갔었죠. 어렸을 때는 부산 사람들이 경주가 좀 가깝다 보니까 가족 여행으로 자주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도 경주로 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좀 어린 시절에 가족 여행, 수학여행으로 방문하던 지역이라는 기억이 희미하게 있었는데 이번에 친구들과 가니까 그 사이에 여러 번 방문을 했던 친구들이 경주 여행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준 것 같아요. 경주야말로 어렸을 때 수학여행 다녀왔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억으로부터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곳을 찾아다녀 보면은 어린 시절에 왜 다이제스트로 읽었던 고전 엄청 두꺼운 걸 나중에 성인 돼서 읽으면은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익히 봤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대단한 것들이 경주에 포진을 해 있죠. 이번에는 특별히 출장으로 다녀왔던 거지만 저는 성인이 되어서 경주를 여러 번 갔고 한 번은 일주일 이상 묵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갔었던 불국사 이런 데도 다시 가보고 경주 곳곳에 경주는 지붕이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곳들이 너무너무 좋았고 또 경주하면 저는 봄밤이 떠오르는데 제가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가장 신기했던 봄밤이 경주에서의 봄밤들이었습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이번에 오랜만에 경주를 다시 찾은 거였는데요. 경주는 정말 핫하더군요. 핫하다는 뜻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오고 인기 있는 관광지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말 그대로 도심에 그늘이 없어요. 너무 핫해, 너무 더워.
그러게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가 특히 좀 찌는 듯이 더운 날이기도 했고 경주도 대구처럼 분지 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이 여름에 모여들면은 좀 밖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더위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경주를 방문하고 좀 새삼스럽게 발견한 게 도심이 그렇게 넓지 않고 좀 아담한 사이즈인데 고도 제한이 아마 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나무들이 만들어주는 나무 그늘도 있지만 좀 높은 빌딩들 틈에서 그늘이 생기기도 하고 바람이 그 사이를 통과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구도심이 전체적으로 뚜껑 없이 펼쳐져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시야가 만들어내는 좀 신기한 감각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뭐랄까 태양을 그대로 받는 느낌을 받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저는 6월 말이니까 또 저희가 갔을 때가 꽤나 덥고 맑은 날씨여서 더 햇볕을 그대로 받으면서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경주 여행의 백미는 걸어 다니면서 건물들 사이사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놓여있는 그 릉들, 총들 또는 묘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많이 즐기기는 했지만 만약에 묵는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은 아마 낮에는 어디 시원한 데 좀 들어가 있다가 약간은 햇볕에 힘이 좀 누그러들고 나면은 좀 살랑살랑 걸어 다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1박 2일은 굉장히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기보다는 열심히 걸어 다녔죠. 은근히 복가치즘 여행이었어요. 저희가 휴식의 기술 해놓고 나서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었죠. 맞아요. 그래도 더운 낮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시원한 카페에 들어가서 목도 축이고 에어컨 바람도 쐬고 하느라고 복가치는 가운데 새로운 장소를 쉴 장소를 방문하는 것들도 좀 알차게 넣어서 꽉 찬 여행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함께 여행을 간 멤버들, 망원 탁구 클럽 멤버들은 저희를 제외한 2명이 더 있는데 한 명은 저희가 여들톡 제1화에서 당근 레시피 레시피를 소개했던 그 레시피를 만들어낸 주인공 백지혜 작가, 저희는 미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파스타 마스터 클래스와 채소 마스터 클래스의 작가죠. 미미와 저의 책 곳곳에 등장했던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와인바를 수년간 운영하고 지금은 전직 와인바 사장으로서 탁구와 등산의 열을 올리고 있는 황싸, 이 2명의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 여행 편에서 수아진 선배들을 소개했듯이 여둘톡 세계관에 자주 등장하는 친구들이에요. 황싸의 경우에는 하나 씨의 책에도 소재를 자주 제공해줬던 친구잖아요. 네. 뭐 아주 오래된 친구 관계로서 자주 절교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친구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둘톡에 앞으로도 자주 등장을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요리 선생님이자 요리 작가 한 명 있죠. 전직 와인바 사장 한 명 있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요리 담당을 맡고 있는 선우 씨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운전 담당이었는데 어디로 가자 하면 운전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 3명이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뭘 시키면 맛있을지에 대해서 너무 결정을 잘하는 친구들이어서 저는 되게 편했어요. 이 분담이. 맞아요. 먹을 것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 보니까 맛집 위주로 좀 스케줄이 착착착 짜여지고 주문을 할 때 결코 모자라지 않게 시키고 이런 게 여행 중에 어떤 룰이었죠. 맞아요. 메뉴 중에 요거 요렇게 시키면 맛있겠다. 요런 거를 참 잘 아는 친구들이어서 저는 참 좋았고요. 제가 운전만 하면 돼서 참 편안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경주는 신경주역, KTX가 가는 신경주역까지 서울에서부터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고 KTX는 빠르니까 전국 각지에서도 신경주역으로 많이들 가시겠죠. 근데 거기가 경주 구도심으로부터는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이동이 좀 번거롭긴 합니다. 네. 그리고 경주 시내는 걸어서 다니는 게 가장 최적의 여행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어딘가 좀 멀리 갔을 때 택시를 타고 돌아오려면 택시가 잘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는 쏘카를 빌려서 4명이니까 한 차를 타고 다니기는 했지만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이점이 있고
또 아주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도심 안쪽으로 가면은 주차할 공간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맞아요. 커다란 관광지의 주차장도 다 차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평일인데도 주말이면 아주 혼잡하겠죠. 그게 하나의 불편한 점이었고 또 하나는 경주 분들이 운전을 터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산에서 운전에 익숙해지면 전국 어디서나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경주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희 KTX 역에 있는 소카존에서 차를 빌려서 5분이 채 되기 전에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차, 뭐 무례하게 끼어드는 차, 뭐 이런 차를 3번을 만나서 저희가 자, 지금 위험지수 3이야. 좋은 차를 만났을 때는 마이너스 1을 하고 또 위험한 차를 만났을 때는 플러스 2를 해서 위험지수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러면서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 부산을 한 10 정도로 났잖아요. 저희가. 부산까지는 아니었지만 운전을 하기가 생각보다 쉬운 곳은 아니었다. 네, 1박 2일을 보냈을 때 한 지수가 6, 7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나 싶네요. 맞습니다. 그건 예상하지 못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경주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은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고요. 아까 하나 씨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경주의 구도심을 걷다 보면은 여기저기에 정말 커다란 봉분이 솟아올라 있는 언덕과 같은 봉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이번 경주 여행에서 배운 점인데요. 이런 무덤들이죠. 이 무덤을 일컫는 말이 묘라는 말이 있고 릉이라는 말이 있고 총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묘는 평범한 사람들의 무덤, 그리고 릉은 왕족들의 무덤, 총은 그 무덤 주인이 누군지 분명치 않을 때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천마총 같은 것은 이 무덤에 묻힌 사람, 무덤의 주인공이 왕족으로 추정은 되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총이라고 불리는 거죠. 근데 경주 시내를 걷다 보면 여기저기에 그 많은 릉들의 완만한 곡선들이 보이는데 높은 건물이 없는데 뭐 한옥 지붕들 사이로 이렇게 솟아오른 언덕의 곡선들이 어디를 둘러봐도 눈에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감각이 좀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풀밭을 산책하는데 강아지나 고양이 정도의 토끼 뭐 이런 동물들이 아니라 내 옆에 거대한 코끼리가 지나가거나 정말 키가 큰 기린이 걸어갈 때 저는 그런 걸 본 적은 없어요. 아프리카의 초원 같은 곳을 방문을 하면 아마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제주도에 가면 오름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한라산은 화산산으로 아주 늠름한 엄청난 산이지만 한라산의 그 화산 기운이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서 크고 작은 오름들이 툭툭 떨어져 있듯이 그런 언덕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느낌을 보고 있으면 그 곡선이 너무 좋잖아요. 그 부드러운 곡선이 섬이 아니라 반도의 오래된 도시에 여러 건물들 사이로 툭툭 놓여 있다는 게 주는 그 나긋함이라는 것은 정말 국내 어느 도시에서도 느낄 수 없는 기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재밌었던 것이 대릉원이라고 해서 이 릉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영문 표기가 툼파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덤 공원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포토스팟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지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웨딩 촬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무덤에서. 아주 커다란 남의 무덤에서 결혼을 축하하는 기념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타나토스와 에로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정말 죽음과 삶, 시작과 끝이 한 군데서 조화되고 있는 그런 광경이었고, 저희 망타클 멤버 중에 이제 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주에 오면 죽음이 아주 온화하게 느껴진다. 근데 이 릉의 완만한 곡선이 시야에 어디서나 걸리는 것처럼 결국은 무덤들이 굉장히 큰 어떤 도시의 색깔을 결정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묘지 이런 것처럼 무섭다기보다는 굉장히 큰 사이즈와 어떤 그 곡선 때문에 되게 부드럽게 우리 존재들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게 좀 희한한 그런 도시였어요, 경주는.
저는 그런 게 참 신기해요. 제가 예전에 경주에 봄에 오래 묵으면서 크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여기는 귀신이 산다였어요. 으스스한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잘 사는 곳이라야 사람도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어디 수첩에 써놨었거든요. 원한이 좀 없는 귀신. 수많은 귀신들이 있겠죠. 근데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원한이 있었더라도 귀신 세계에서도 뭔가가 많이 풀린 그런 곳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밤에 좀 해가 질 무렵에 계림을 걸어서 지나가게 됐는데, 계림은 왜 기말지가 태어났다는 설화가 있는 너무너무 오래된 숲이잖아요. 그 숲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옆을 지날 때 지금 이 소나무들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이런 게 너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해질녘이긴 했지만 계림이 너무 어둑하게 보이고, 근데 그 어둑함이 무섭지가 않고 분명히 귀신들이 있는데 온화한 귀신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봄밤에 경주를 걸어 돌아다니면서 참 뭔가 귀신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를 계속 느끼는데, 제가 지금 비과학적인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옛날 사람들은 이 느껴지는 기운을 뭐라 이름 붙일 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왜 일본 만화 중에 음양사라고 있잖아요. 교토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 만화에서 보면은 그 봄밤의 허공 위로 귀신들이 계속 있고 사연들이 나오는데, 그런 배경을 한국으로 옮겨 놓는다면 경주 외 다른 곳은 적합치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다들 짧게 가더라도 경주에서는 오랜 세월과 무덤과 그 영화로웠던 것들이 어떤 건 사라지고 어떤 것은 남아있는, 그리고 그 나긋한 곡선의 감각 같은 것 때문에 아주 기묘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주를 오랜만에 가서 또 받았던 인상 중에 하나가 천년고도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신라시대 유물과 유적이 이 도시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을 발굴하는 작업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질적으로 어떤 유적을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하자면 역사 속에서 이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여전히 계속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번 방문에서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서 안압지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굉장히 익숙했고, 지난번 방문회까지도 안압지라는 이름으로 거기를 찾아갔었는데, 이제 이번에 가보니까 이름이 동궁과 월지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안압지라는 이름의 뜻에 담긴 어떤 부정적인 시각,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러기와 오리만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쇠락하고 나서 거기에 고려시대 때, 그쵸. 신라시대 때의 유적에 기러기와 오리만이 돌아다니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쇠락함을 뜻하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은 정복자의 시선인 거죠. 근데 그거를 신라시대 어떤 주체의 시선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명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여기는 지난 역사의 어떤 과거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과거를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라는 게 어떻게 계속해서 새롭게 재해석되는가에 대해서 발견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런 것도 느꼈어요. 맞아요. 그래서 동궁과 월지라고 하는 예전의 이름으로 복권을 시킨다든가 라고 하는 것은 좋게 느껴진 부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그 계림 일대를 그 월성터 이런 쪽을 걸어 돌아다닐 때가 저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조성이 되어 있고 한쪽에는 너무 알록달록한 꽃을 빽빽하게 심어놓은 꽃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좀 너무 인공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서 예전의 편안했던 느낌과는 사뭇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경이라는 것도 참 진짜 미감이 너무나 폭이 큰 영역이어서 그것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안목 같은 게 너무 중요한 분야죠. 저희는 일단 출장을 간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처음 말씀드렸던 그 전시가 열리는 곳 플레이스 C를 찾아갔습니다. 네. 플레이스 C의 위치는 보통 황리단길이라고 하죠. 저희는 전국에 무슨 리단길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경주 가보고 리단길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냥 노골적으로 무슨 리단길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냥 그걸 통해서 그 지역에 좀 지도를 그려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볼 만한 곳으로 어떤 추천을 하는 의미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 사람 너무 많겠지. 여기를 좀 피해야겠다. 그 번잡스러움과 그 인구 밀도까지 지칭하는 말로써 그리고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 취향과는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의미까지도 이제 짐작하는 역할로 그냥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도 됐습니다. 그러네요. 마치 그런 거죠. 옛날에 이제 홍대 문화라고 하면은 그 어떤 느낌이 있었죠. 젊고 새로운 시도들이 가득한 어떤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홍대 상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들은 점점점 밀려나고 그래서 요새는 홍대라고 하면은 범홍대 권역이 아주 넓게 그렇죠. 있고 연남동, 망원동, 상수동 하면은 사실 그 사이의 거리가 진짜 멀잖아요. 맞아요. 근데 홍대가 유명하다며? 라고 가게 되면은 마치 무슨 리단길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황리단길이라고 하는 명칭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황리단길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겼을 정도로 뭐 군것질 거리를 파는 곳, 셀프 사진관이라든가 꼭 그것만이 관련되지 않은 관광 기념품을 파는 곳 뭐 해서 아주 좀 시끌시끌하고 번잡스러운 길이 있는데 그 길도 사이사이에 괜찮은 가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뒷길, 그 옆길 이런 식으로 원래 그 길이 뜨기 전에 어떤 색깔을 만들었던 곳들이 또 더 외곽 쪽에 있게 되는 거죠. 여튼 황리단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플레이스 C는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멀죠. 걸어서 가면 한 25분 정도 걸리는데 봄이라면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힘들죠. 차로 가면은 한 8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플레이스 C는 꽤나 커다란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커다란 전시관이 있고 식당, 카페가 있고 또 넓은 정원도 있죠. 네. 4월에 문을 열어서 지금 개관 전시가 열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 개관전을 보러 간 것이었는데 사실 그 규모와 전시의 질에 조금 놀랐습니다. 저희는 광고가 들어왔어도 가서 봤을 때 약간 실망스러우면 소개를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역이 경주라서 뭐 경주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경주에 놀러간 사람들이 들러볼 만한 것은 물론이고 저라면 이 전시만을 위해서 경주행을 계획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럴 이유가 충분한 게 서울에서도 대규모 전시들이 열리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저희도 최근에 갔던 키키 스미스 전이라든가 에드워드 호퍼 전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전시가 열리면 일단 티켓을 구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고 티켓을 겨우 구해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관람 가능한데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이 그 이전에 아직 안 나간 인원들과 다 겹치기 때문에 결국은 유명하다는 전시는 가게 되면 사람들 등을 너무 많이 보고 그 줄을 서서 빨리빨리 옮겨가면서 작품을 봐야 되니까 그 작품이 다들 좋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만약에 싹 빠져나가고 이 전시된 작품들만 조용히 볼 수 있었다면은 그 감흥이 어떻게 달랐을까 이런 상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플레이스 C에서 열리고 있는 로즈 와일리 전시는 정말 작품과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하고도 귀한 기회입니다. 플레이스 C가 너무 유명해지고 관광 명소가 되기 전에 저희 톡토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을 때 이 소개를 듣고 가서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른 사람들의 뒤통수와 어깨와 뒷모습이 아닌 작품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로즈 와일리라는 작가는 영국의 여성 아티스트고 지금 연세가 좀 많으시죠. 1934년생이시니까 지금 거의 90세, 89세 정도 되신 거죠? 네. 한국에도 소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첫 전시가 한국에서 있었던 게 제 기억에 아마 2016년이었던 것 같고 영국 현지에서도 사실 굉장히 뒤늦게 발견된 작가입니다. 70대가 되어서
처음 전시가 열리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는데 거기에는 또 일종의 사연이 있죠. 원래 로즈 와일리는 미술을 전공한 미술학도였습니다. 근데 21살에 자신의 동료 학생이었던 로이 옥슬레이드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죠. 아이 셋을 키우면서 또 예술가인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 당시로서는 자연스럽게 로즈 와일리의 경력은 단절되고 맙니다. 하지만 로이 옥슬레이드가 그렇게 또 주목을 크게 받는 예술가로 크게 성장하거나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겪고 나중에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서 47세가 되어서야 다시 이제 석사학위를 받죠. 미술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이른바 경단녀 시기를 지나고 나서 아무래도 나는 미술을 좀 더 하고 싶다. 내가 탐구해 볼 것들이 더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뒤늦게 다시 미술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빛을 본 것은 아니고 계속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저희는 이번에 가서 플레이스 C 컨텐츠 디렉터직을 맡고 계신 김신희 디렉터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 로즈 와일리는 캔버스를 이렇게 프레임에 씌워놓은 게 아니라 캔버스 그 생지 자체를 바닥에다가 눕혀놓고 근데 그렇게 되면 빳빳하지가 않으니까 아예 세울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캔버스를 만들게 되면 이동도 힘들 테고 그것을 세워놓으려고 하면 물리적으로 커다란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게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캔버스 생지를 그냥 바닥에다가 펼쳐놓고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 그림 그리는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초기작부터 크기가 만만치가 않죠. 맞아요. 첫 전시를 열기도 전에 무명일 때 작업했던 작품들부터 이번 전시에 와 있는데 그때 그렸던 그림들도 어떤 현실의 여건에 맞춰서 좀 자그마한 소품을 그린 게 아니라 사이즈가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물감을 아끼지 않고 막 두께감이 있게 그림을 그린 작품들을 보면은 뭔가 이 작가의 기백이라 그래야 되나? 기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초기작부터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작가를 조금 더 먼저 알았고 이번 전시에 대한 소개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제 친구들과 같이 경주에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즈 와일리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영국의 할머니 화가야 이런 식으로 제가 요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전시를 보면서 약간 그렇게밖에 소개를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좀 책망이 되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작가가 70대에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데뷔를 해서 세상에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옥선 작가님의 노년예찬 강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바와 같이 보통 노년의 여성은 할머니라는 말로 너무 뭉뚱그려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너무 다양한 개별성들이 있는 건데 마치 우리가 할머니라는 말로 어떤 뒤늦게 왕성한 활동을 시작한 여성을 소개할 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의 능력을 뛰어나게 펼칠 때 바라보듯이 조금 대견해하는 그런 우리의 거만한 시선이 녹아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로즈 와일리에 대해서 이제 할머니 작가다 이렇게 소개를 할 때는 70대의 세상에 알려졌다라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노년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봤을 때는 약간의 그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러니를 언급하기 위해서 많이 할머니란 말이 동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작품을 마주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소개되는 이미지로 평면적으로 이 그림들을 바라볼 때 좀 귀여움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존재감으로 덮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단순한 선으로 공을 들이지 않고 그린 것 같은 그런 필체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을 꿰뚫고 있는 시선이라거나 아니면 그 표현의 방식이라거나 이런 거는 실제로 캔버스를 마주하고 봤을 때는 아주 대담하고 아주 에너제틱합니다. 그래서 아이 같다라는 말로는 좀 부족한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경주로 가서 실제 작품을 전시를 통해서 보셔야 하는 이유인데요. 실제로 전시를 보면
인터넷이나 도록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은 느낌과는 정말 다릅니다. 선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스케일감에서 오는 호방함도 있지만 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그린 스케치나 드로잉이나 그것을 설계하고 있는 작은 초안 같은 것들이 같이 있는데 종이를 잘라서 붙이기도 하고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주 면밀한 관찰과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이 커다란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다 볼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를 이어서 좀 더 해야겠네요. 70세가 되었을 때 이 캔버스 생지를 집에 어디 옮길 데도 없으니까 차곡차곡 쌓아둔 이 그림을 발견하게 된 갤러리스트 야리 라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과 함께 이 로즈 와일리가 차에다가 이것들을 작품들을 다 쌓아서 싣고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갤러리에 가서 보여주고 소개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은 명실공히 그야말로 굉장한 명성과 또 아주 핫하죠. 이런 작가가 되어서 지금은 작품의 가격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테이트 같은 곳에서 의뢰를 받아서 작품을 제작하는 그런 유력한 작가가 되어 있죠. 네. 이번 경주 플레이스시 전시에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 그리고 로즈 와일리의 대표작들이 본격적으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회화가 한 5, 60점 되고요. 드로잉과 설치 작품까지 해서 총 한 110점이 된다고 하고 한국에서 로즈 와일리 전시가 몇 번 있었지만 이번 전시에서만 유일하게 최초로 볼 수 있는 것이 정원에 설치된 야외 대형 조각품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거기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는데 정원도 아주 아름답게 조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멀리 보이는 경주 남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오릉이죠. 오릉의 실루엣과 더불어서 아주 멋진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좋은 스팟입니다. 이 전시의 제목은 헐로 어게인이고 맨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폴 맥카트니와 린다 맥카트니의 딸 메리 맥카트니가 찍은 로즈 와일리의 사진이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맞는데 이 작가의 얼굴을 보시면 눈이 양쪽이 왜 짝눈이라 그러죠. 눈이 아주 다르고 그리고 보고 있는 시선도 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한쪽 눈은 아주 날카롭고 한쪽 눈은 좀 다른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엉망진창인 본인의 집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가 다큐를 봤더니 집이 이 엄청난 회화 작업을 끝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화 물감으로 덕지덕지 막 복잡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찍힌 사진인데 이 사람의 아주 날카로운 면과 그리고 이런 수많은 드라마틱한 사연을 가진 노년 여성으로서의 모습이 그 사진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첫 전시 제목이 헐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 제목은 헐로 어게인. 헐로는 헬로의 영국식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림의 소재는 일상 속의 여러 가지 사물이나 동물들, 그리고 작가 자신이 겪어왔던 어린 시절부터의 경험, 그리고 역사나 동화 속의 모티브, 축구 등의 스포츠, 영화, 광고 이런 데서부터 아주 다양한 데서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시선이 특히 여성의 신체를 그릴 때 뭔가 되게 이것을 아름답게 구현하거나 뭔가 대상화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경험으로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저희도 전시장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전시는 또 그야말로 인스타그래머블한 전시이기도 합니다. 일단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작품들이? 맞아요. 그리고 구불구불 거리는 그 선으로 된 글씨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 작품을 가까이 가서 보는 것과는 아주 다른 이미지를 여러분들은 갖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희는 꼭 가서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로잉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작가가 병원에 입원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스케치를 그렸던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일부의 드로잉에서 그림체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되게 뭐랄까 더 잘 그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라고 했더니 이게 작가님이 아픈 상태에서 병석에서 너무 많은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평소 본인이 추구하던 굉장히 단순하고 좀 투박한 그런 못 그린 것 같은 그림보다 너무 잘 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안 하면 너무 잘 그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게 왜 피카소가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자기는 10살 때 라파엘처럼 그림을 그리는 어린이였는데 나중에 어린이처럼 그리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 걸렸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로즈 와일리도 정말 굉장히 노력해서 못 그린 듯이 보이는 그림 속에 어떤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의 진실을 넣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그 화폭을 마주했을 때 굉장히 덮개가 두터운 그 그림들의 텍스처에서 느껴지는 그게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찾아봐도 되게 위트 있고 재밌다, 예쁜 작품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가서 바라봤을 때 진짜 그 예술 작품의 아우라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플레이스 C는 경주의 관광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가서 보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라는 것은 서울이든 어디든 전국 각지에서라도 가서 보실 만한 전시라는 추천을 드리고요. 가셔서 그 바로 근처는 막 북적이는 관광지가 아니죠. 네. 하지만 여러분, 거기 밥도 맛있습니다. 네. 저희가 솥밥을 먹었는데 네. 산나물 솥밥 아주 추천할 만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시장 2층으로 올라가시면 아주 넓은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밖으로 나가셔서 로즈 와일리의 조형물도 보시고 그리고 그 너머의 풍광들도 한꺼번에 보시면 시야가 탁 트이는 게 구름도 많이 보이고요. 그 안에서만도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는 차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날 저녁에 공연을 보는 일정이 있어서 다 누리지는 못했지만 여름 동안에는 정원에서 저녁까지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비어가든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 톡토로 분들은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 관람 비용은 15,000원이고요. 경주 시민들에게는 10,000원의 티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는 티켓 링크를 통해서 얼리버드 예매로 12,000원에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시는 10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봤던 서울시립미술관의 에드워드 호퍼 전시가 떠올랐고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 와이프와의 관계 이런 거 생각하신 거죠? 왜냐하면 에드워드 호퍼와 자신의 그 아내인 조세핀 호퍼의 관계도 같은 미술 전공자 동료 관계로 출발을 했고 사실 그 두 사람이 결혼했을 당시는 조세핀 호퍼가 더 알려진 화가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조세핀 호퍼가 여러 갤러리에 자신의 남편을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조 호퍼가 거의 어시스턴트 역할로 이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 활동을 많이 도와줬고 이번 전시에 그런 역할들이 녹아있죠. 맞아요. 그 노트에 하나하나 썸네일을 그려가면서 기록한 작품 대장 같은 것을 보면은 에드워드 호퍼 혼자만으로는 이런 정도의 명성과 위상에 다다르기는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로즈 와일리의 생과 조세핀 호퍼의 생을 떠올려 볼 때 어떤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여성이 결혼을 하고 자신의 재능을 어떤 방식으로 펼칠 수 있었는가 혹은 펼칠 수 없고 그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나중에 길을 찾아갔는가 이런 거를 보면서 이 두 여성의 삶 그리고 지금 시대의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기도 했어요. 같이 관람하고 느껴보는 경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나왔던 글렌 클로즈 주연의 더 와이프 같은 영화를 봐도 둘이 동등한 어떤 예술가였다가 여자가 항상 남자를 서포트해주고 남자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지지만 여자는 점점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이름이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오랜 역사 동안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맞아요. 예술계의 정말 보편적인 스토리죠.
로즈 와일리 작품 속의 여성들을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지켜보셔도 또 작품을 감상하는 좋은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종이 인형처럼 이렇게 사각형의 어깨에 뿔 같은 것을 달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라거나 아니면은 칸 영화제 레드카펫에 서 있는 니콜 키드만을 그린 거라고 하는데 그런 배우의 뒷모습 그리고 케이트 모스를 그렸다고 하는 어떤 누드의 여성의 뒷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자 작가들이 그리는 여성과는 또 다른 어떤 시선을 그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로즈 와일리 전시를 찾아보시면 지금 바로 이제 전시 포스터가 나올 텐데 그 포스터에 노란 배경에 아주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좀 묘하죠. 다리를 쫙 찢고 있는 금발 여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 전시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섹션이죠. 시저걸이라고 하는 섹션이었죠. 그것은 로즈 와일리가 얼핏 본 어떤 TV 프로그램의 오프닝에서 짧게 지나갔던 장면이 잔상에 남아서 그것을 계속 이제 어떤 하나의 모티브로 계속 그려가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저는 그걸 보니까 저한테 아주 강렬했던 김혜순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녹음하러 오기 전에 맞다 그 시가 있었지 하고 읽어봤는데 시저걸에 대해서는 그 미묘한 느낌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시를 읽으니까 이 시와 시저걸 이 작품이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감각이 오히려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시를 읽어볼게요. 붉은 가위 여자 김혜순 저만치 산부인과에서 걸어 나오는 저 여자 옆에는 늙은 여자가 새 아기를 안고 있네. 저 여자 두 다리는 마치 가위 같아 눈길을 쓱쓱 자르며 잘도 걸어가네. 그러나 뚱뚱한 먹구름처럼 물컹거리는 가윗날. 어젯밤 저 여자 두 가윗날을 쳐들고 소리치며 무엇을 오렸을까? 비린내 나는 노을이 쏟아져 내리는 두 다리 사이에서. 눈폭풍 다녀간 아침, 자꾸만 찢어지는 하늘. 뒤뚱뒤뚱 걸어가는 저 여자를 따라가는 눈이 시리도록 밝은 섬광. 눈부신 천국의 뚜껑이 열렸다 닫히네. 저만치 앞서 걸어가는 저 여자. 뜨거운 몸으로 서늘한 그림자 찢으며 걸어가는 저 여자. 저 여자의 몸속 눈창고처럼 하얀 거울 속에는 끈적끈적하고 느리게 찰싹거리는 붉은 피의 파도. 물고기를 가득 담은 아침 바다처럼 새 아가들 가득 헤엄치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상상력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물컹거리는 다리로 된 가위라고 하는 이미지가 또 로즈 와일리 전시에 보면 이 조형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컬처. 실제로 가위를 만들어놨죠. 네, 유리 조각 작품으로 가위를 만들어놨는데 그 느낌이랑 한번 이 시를 떠올려 보시면서 시저걸 시리즈를 한번 보면서 전시 관람을 마치시면 참 묘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시각예술이라는 것은 정말 언어로 다 설명이 되지 않고 또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매력이기도 한데 로즈 와일리의 시저걸을 보면서 이 김혜순 시인의 시 같은 어떤 그런 심상들이 포착된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섹션이 마지막에 배치된 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좀 초현실적인 묘사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 여성들이 가위의 형상을 하고 뛰어오르는 듯한 또 날아가는 듯한 이런 연작의 그림들을 보면서 좀 위험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치부되는 여성의 어떤 성적인 능력, 힘 이런 것들이 어떤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광경을 저는 본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여두레드 길게 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 편은 그 정점을 찍은 것 같고요.
이거는 단순히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길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놓칠 뻔한 전시를 이렇게 가서 볼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고, 톡토로 분들도 저희처럼 좀 좋은 것을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여행을 간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너무 중요하죠. 여행에서 먹는 거는. 네, 그 맛집 추천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중에 맛있는 집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경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식문화가 다른 곳보다 월등히 발달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짧은 일정에 1박 2일로 여행을 가보니까 중요한 게 영업시간이더라고요. 저희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서야 일정이 끝나서 못 들러본 데들도 있었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애매한 시간에 식사를 하게 돼서 못 가본 곳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죽지 않을 만큼 먹어봤고 그러면서 재밌었다라고 생각되는 식당과 메뉴들이 있었습니다. 좀 특이했던 것은 경주에서는 저희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묵이 나올 때들이 있습니다. 묵을 참 많이 먹더라고요. 네, 해장국 안에도 왜 묵이 들어있지? 이런 네. 때도 있었고. 그리고 국수집에 가도 묵채라고 해서 따뜻하게 잔치국수처럼 약간 멸치 육수에다가 뜨끈하게 묵을 말아주는 그런 메뉴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몇몇 군데 식당에서 느낀 것이긴 하지만 참기름을 좀 다른 곳보다 많이 쓰는 것 같았고 깨도 많이 뿌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보통은 참기름이나 깨를 많이 쓰게 되면은 그 기름 맛이 너무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이 재료 맛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한 군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떤 다른 집을 가려고 하다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어떤 작은 골목길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뜨거운 한낮이었고 거기까지 이제 다시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게 예상이 됐던 거죠. 근데 저희가 차 댄 곳 바로 옆에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야 여기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한 50년 가까이 밥을 먹어오다 보면은 가게에서 풍기는 어떤 포스로 여기 왠지 이런 것들이 좀 감별이 예전보다는 잘 되잖아요. 네. 그곳에서 풍기는 어떤 느낌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끌림이 있었는데 정말 맞더라고요. 거기는 국수집이었고요. 알고 보니까 40년 전통의 아주 오래된 분식집, 국수집이 약간의 리뉴얼을 거쳐서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름은 노전국수였고요. 저희가 잔치국수와 묵채와 김치전과 냉 김치말이 국수를 먹었는데 냉 김치말이 국수가 아주 맛있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깨가 좀 너무 많이 뿌려져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 메뉴는 시원하고 상큼하고 너무 짜지도 않고 아주 맛있었죠. 냉 김치말이 국수라고 할 때 요즘 우리가 먹게 되는 게 대체로 너무 달거나 시거나 맵거나 짜거나 이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것을 피해가면서도 좀 균형이 잘 맞는 네. 그런 맛이었고 소면의 삶은 정도도 부드러우면서도 탱글한 아주 적절한 그런 정도였죠. 그리고 김치전도 바삭하니 아주 같이 여럿이서 나눠 먹기에 좋았고요. 네. 잔치국수도 요즘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잔치국수가 잘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는 이 경상도식으로 부추를 아주 많이 넣은 맞아요. 그리고 멸치 육수 정구지라고 맛이 하죠. 맞아요. 아주 진하게 나는 그런 잔치국수였는데 맛이 있었고요. 근데 묵채는 이건 호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은 요리를 다 하는 친구들이니까 이게 멸치 머리랑 내장을 제거를 안 하고 끓였을 때 이런 맛이 난다라고 하는데 중부지방,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 쪽은 맑은 맛을 추구하고 맞아요. 좀 터프한 멸치 육수 스타일이었어요. 네, 남쪽으로 갈수록 이 정도 맛이 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죠. 네. 가게 이름을 얘기를 안 한 것 같네요. 안 했나요? 노전국수라는 곳이고요. 놋그릇 할 때 노자에 노전국수입니다. 네, 저희는 아주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는 것과
우연히 들어갔을 때 기대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들 경주에서 돌아다니시다가 우연히 노전 국수를 마주치게 된다면은 한번 들어가서 냉김치말이 국수를 드셔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시 방문해도 꼭 여기는 갈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그 복잡한 황리단길 안에서도 저희의 몇 군데 추천은 일단 가베 향주라고 하는 커피집이 있었는데 지나가다 말고 여기 어때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커피가 범상찮게 맛있고 네. 그 가게는 황리단길에 정말 복잡한 거리 한복판에 있는데도 맞아요. 안에 들어가면 좀 조용하고 호젓하고 또 감각적이기도 하고 커피가 아주 맛있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네, 원두 종류를 좀 다양하게 골라서 드립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었고요. 반면 여기는 황리단길 한중간에 있어서 어떤 전망 같은 것을 누릴 수가 없다면 그 다음날 갔던 카페는 전망이 아주 예뻤습니다. 커피 플레이스가 경주에 몇 군데가 있는 곳인 것 같은데 노동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노동은 워크, 레이버가 아니라 노동동이라고 하는 동이 있는데요. 노동동 고분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앞에 있는 카페였고요. 여기서 밖을 바라봤을 때 그 노동동 고분은 다른 고분과 다르게 고분 한중간에 어마어마한 고목들이 한 세 그루? 세 그루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기분이 진짜 이상하죠. 네, 그냥 고분만 해도 릉만 해도 이상한데 그 위에 너무 커다란 나무들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곳을 볼 때마다 뭔가 반지의 제왕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고 무덤에서 나무가 자라기도 하지만 이렇게 큰 무덤에서 이렇게 큰 나무가 이런 거를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 기분이 진짜 묘한데 맞아요. 여기도 가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땀을 식히면서 앞에 있는 고분을 가만히 바라보셔도 좋겠죠. 네. 그리고 경주하면 꼭 사오는 어떤 기념품 같은 음식이 있죠. 황남빵인데요. 저도 팥이 들어간 빵을 참 좋아해서 다양하게 황남빵들을 먹어봤는데 이번에 추천을 받고 먹어본 이 빵에 앞으로는 정착을 할 것 같아요. 저도 먹어본 황남빵 중에 저는 황남빵 하면 맛있었지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빵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최영화 빵이라는 최영화 창립자님의 얼굴이 사진이 박혀있는 보통 그런 데들을 모자를 이렇게 쓰시고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이걸 판다. 내 얼굴과 이름을 걸고 판다. 이런 데들은 좀 스웩이 깔려 있잖아요. 최영화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창립을 하신 빵이고 왜 디저트에 대해서 달지 않고 맛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걸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디저트는 달고 맛있는 게 디저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팥 같은 거는 너무 설탕을 많이 섞으면 사실 인공적인 단맛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최영화 빵은 팥 특유의 팥만으로도 사실 은은한 단맛이 있잖아요. 그것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뭔가 가미를 거나 아니면 안 했거나 해서 정말 팥의 그 은은한 단맛이 그대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팥을 감싸고 있는 반죽 피가 빵의 부분이 굉장히 얇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거의 팥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포장지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 고양이를 돌봐준 친구에게도 선물로 사왔고 아마 최영화 빵을 한번 먹어보시면 황남빵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좀 새로운 발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황남빵은 팥을 가운데 뭉쳐서 커다랗게 넣고 그 주변을 이제 빵이 감싸고 있는 그런 형식이라면 얇은 반죽 사이에 팥소를 넣어서 납작하게 만든 그런 형식의 빵이 또 경주에서 유명한데 그거는 찰보리빵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죽도 아마 다르겠죠? 근데 이 찰보리빵의 경우에도 오래 보존하기 위한 첨가물을 넣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한 당일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중에 뭔가 찰보리빵이나 황남빵을 사서 맛보거나 그날 사가지고 가서 선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더운 무더위의 가운데는 빵을 사서 들고 다니는 게 짐이 될 수 있으니까 일정을 마지막에 빵을 구입해서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시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찰보리빵은 이상복빵을 먹었고 이 빵도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최영화 선생님과 이상복 선생님. 이상복 선생님 얼굴은 안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경주의 맛집 추천 중에 저희가 고깃집 추천도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이제 강력 추천을 받았던 반도 불갈비. 이 말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리고 간판이 굉장히 오래돼서 불갈비라는 글씨가 약간 무시무시한 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무슨 삐라 같은데 한반도 불바다 이런 것처럼 좀 무시무시한 이름이었고 실제로 갔더니 포스가 있어 보였지만 브레이크 타임이어서 저희는 거길 가지 못하고 다른 추천을 받았던 곳인 영양 숯불갈비라는 곳을 갔습니다. 저희가 채식인은 아니지만 적어도 육식 전시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경주에서는 맛집 중에 고깃집 비중이 참 높기도 하고 저희가 만족스럽게 먹은 곳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먹었던 반찬 가운데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다시마를 가늘게 채를 썰어서 무친 것이었어요. 근데 보통 다시마라고 하면은 뭐 국물을 우리는 데 쓰거나 쌈을 싸 먹거나 그렇죠. 주요리로 잘 먹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의 고향인 부산도 그렇고 바다가 있는 지역에서는 해초를 요리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뭐 톳이라든가 파래 같은 것도 무쳐서 많이 먹고요. 근데 이 영양 숯불갈비에서 먹었던 반찬 중에 다시마를 잘게 채를 썰고 거기에 약간의 액젓과 뭐 파, 마늘 정도로 간을 한 반찬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식감이 진짜 오독오독하면서도 다시마의 그 감칠맛 같은 게 나는. 그러니까요. 네. 다시마의 감칠맛과 액젓의 감칠맛이 만나서 거의 폭발적인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여행 다녀오고 며칠 동안 시름시름 생각이 나서 마켓컬리에서 그 비슷한 반찬을 찾아서 주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반찬 브랜드가 경북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리법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주문을 해봤는데 오늘 먹었더니 과연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우 씨가 지역을 보고 비슷할 것이라고 추리하는 것처럼 또 추리를 한 장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영양숯불을 찾아서 막 헤매다가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이 근처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근데 시간이 또 굉장히 촉박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브레이크 타임 직전에 저희가 전화로 주문해도 될까요? 했더니 빨리 오라고 하셔서 3시 20분까지는 식사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달려갔는데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와중에 황사가 그 덕트라고 하는 거 아시죠? 배기관이 저렇게 많이 달린 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저긴 고깃집이 틀림없어! 라고 해서 달려갔더니 그곳이 맞았죠. 네. 저희가 셜록이라고 막 불렀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무엇에도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 친구인데 그날 만난 중에 가장 빨랐던 것 같아요. 네, 그 영양숯불에 소금구이, 양념구이, 냉면 모두 맛있었으니까 추천이고요. 방금 선우 씨가 해초를 많이 먹는다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미역을 데치지 않고 그냥 먹는 물미역이나 돌미역 같은 걸 보고도 처음에는 너무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서울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옛날에는 신선한 미역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익혀 먹는 풍습이 발달한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물류가 아주 많이 발달했는데도 그 지역마다 먹는 법들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곳으로 놀러 가면은 식문화를 접하는 게 머릿속에 뭔가를 많이 깨주죠. 네. 횟집인데 해초쌈으로 유명한 데가 경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간포라고 하는 바닷가 쪽에 가면은 간포 횟집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갔었는데 뭐 꼬시래기 뭐 이런 회초들 아시나 모르겠네요. 여러 그런 해초들을 쌈에 싸서 회와 함께 먹는 건데 그 집도 재미가 있고요. 거기 들렀다가 오시는 길에 가문사지 아마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은 분이라면은 절터죠. 네, 가문사 탑이 서 있는 그 가문사 절터의 풍경 묘사를 읽고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하셨을 텐데 해질녘에 그 근처를 지나가면은 저희가 한번 부여 얘기할 때 언급한 적이 있는 그 쇠랑미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무왕릉도 가깝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경주 여행 일정이 짧아서 간포까지 들르지는 못했지만 2박 3일, 3박 4일 정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차로 경주 시내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바다까지 보고 돌아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이 1박 2일로 짧아서 여러 끼니를 먹을 수 없었다는 게 참 아쉬운데요. 다음에 경주에 가면 꼭 먹어보고 싶은 게 교리김밥.
달걀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김밥이죠. 그리고 콩물을 경주에서 많이 먹더라고요. 부산에서도 여름에는 콩물에다가 그 우무를 넣어서 많이 먹는데 경주 콩물 좀 궁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되게 중복되게 추천을 해주신 곳이 도미키친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는 보니까 맥주나 칵테일도 있고 차도 팔고 간단한 식사와 함께 그렇게 주류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저희가 가게 앞까지 갔는데 쉬는 시간이어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풍겨오는 어떤 이미지와 포스가 여기는 맛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인상을 받아서 다음에는 꼭 가보려고 합니다. 위치는 노동동 고분 앞입니다. 그리고 교리김밥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계란을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넣는 김밥이 전국적으로 유행으로 퍼져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최부잣집 있는 그 안쪽에 있었는데 최근에 가봤더니 이전을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그 교리김밥 본점이 원래 있던 곳을 지나갈 때 뭘 탔는지 기억하십니까? 비단벌레 버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즈와일리 전시 같은 경우는 미리 예매하지 않고 지금 가도 그렇게 사람이 붐비지 않기 때문에 쾌적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전 예매를 하시면 지금 얼리버드가 적용이 되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꼭 미리 예약하셔야 되는 건 뭐다? 비단벌레 차입니다. 아주 또 저희 톡토로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요? 벌레를 사랑하는 기분 정부희 박사님의 책에서 비단벌레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그 월성터와 이쪽 근처를 갔더니 너무 떼약볕이라서 걸어서 다니기는 힘들고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무섭게 생겼고 어떻게 보면 귀엽게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간이 전기차가 비단벌레 모양을 얹고 다닙니다. 아주 귀엽게 캐릭터화한 것도 있고 약간은 무서운 모습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은근히 추천할 만합니다. 네, 거기에 계림이라든가 뭐 첨성대, 석빙고 이런 월성지구의 여러 관광 명소들, 유적들을 한 출발해서 도착까지 20분 정도 걸리는 그런 느릿한 속도로 다니면서 관광 가이드 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관광 열차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거를 타고 다니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쏠쏠하게 아까 저희가 들은 릉과 묘와 총의 차이 이런 것도 거기서 얘기를 들은 것이고 아주 땡볕에 더울 때는 좀 그늘에서 피해 있으면서 그렇게 좀 힘을 빼지 않고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그 벌레를 사랑하는 기분 얘기할 때 설명드렸지만 비단벌레는 껍질이 정말 오묘한 빛을 띠기 때문에 옛날에 장신구로도 많이 썼는데 신라시대에는 금관 같은 거, 뭐 귀걸이, 혁대, 뭐 장식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세밀하고. 너무 화려하고. 네. 근데 그 이제 천마총 옆에 있는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말 안장 가리개의 장식을 비단벌레 껍질을 사용해서 해서 대단히 화려한 게 있다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비단벌레가 커다랗게 차 위에 이렇게 모형이 얹혀져 있는 걸 보니까 반가웠습니다. 저희 너무 길게 여행에 대해서 떠들어 버렸는데 저희 여행에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조성진과 발트 앙상블 공연에 대해서는 지금 녹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공연장에 갔더니 약간 톡토로 투게더였습니다. 네. 아니 서울도 아니고 지역에서 있었던 공연인데 이렇게 톡토로들을 많이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인사해 주셨고. 왜 모르셨죠? 톡토로는 톡토로 is everywhere인데. 맞아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여러 톡토로들이 저희와 사진을 찍기를 요청을 하셔서 공연장에서 사진을 찍히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공연을 한 건 조성진인데 왜 내가 사진을 찍히고 있는가. 일단 공연 너무 좋았고 사실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저희가 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협주곡을 2개 한다고 해서 들으러 갔다가 발트 앙상블을 좀 새롭게 발견을 하고 온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소개만 봤을 때는 뒤쪽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발트는 독일어로 숲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독일 쪽 관련한 어떤 거시기했거니 대충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악기 소리를 들으면 오케스트라 안에서도
바이올린, 첼로를 비롯한 그 현악 성부가 좀 숲을 이루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악은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나무를 구성을 하고 뭐 저의 리코더와 같은 관악기들은 좀 그 위에 말하자면 장식들? 반짝이는 전구와 여러 가지 오너먼트를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가 확 됐어요. 네, 발트 앙상블의 연주는 되게 힘 있는 어떤 나무 숲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고 피아니스트와 함께하는 두 곡의 협주곡 모차르트 9번과 쇼팽 2번을 제외하고 자신들끼리 들려주는 연주에서 이 팀의 색깔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2부에 연주했던 바르톡의 디베르티멘토 친구들도 그 레퍼토리가 너무 좋았다라고 맞아요. 얘기들을 많이 했고 저희가 공연을 보고 나서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와인을 한잔하면서 공연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뭔가 되게 기타를 장장거리는 메탈 밴드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좀 더 부드럽고 예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레퍼토리를 들으면서 낮에 너무 햇빛을 많이 받고 걸어다닌 저는 조금 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존다면 그것은 좋은 잠이다. 네, 선우 씨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졸리면 저는 잠도 잘 자는 편인데 잠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부에서 협연한 게 모차르트 9번이었죠. 네. 근데 정말 뭐랄까요? 물수제비를 던지는 걸 본 느낌이랄까? 피아노가 뭔가를 탁 연주를 하면 그거를 앙상블로 그게 주제가 퍼져나가는 게 저는 2층에서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것도 너무 흥미로웠고 그리고 정말 2부 쇼팽 2번의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저는 눈물이 나서 경주 예술의 전당이 냉방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적이 잘 없는지. 꽤나 더웠습니다. 안 그래도 더워서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눈물이 차오르기까지 하니까 몸에 열이 너무 나서 진짜 좀 힘들 지경이었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이번 경주 여행의 순간이었습니다. 네. 음악과 미술과 맛으로 기억될 경주 여행이었네요. 네, 너무 좋은 공연이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작가님, 엘토로입니다. 57화 휴식의 기술 편을 듣고 저의 최근 멍때리기 메이트인 잔디들이 떠올랐어요. 저희 집에서는 개를 데려오기 위해 얼마 전부터 뒷마당에 잔디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외 배변이 일반적인 미국에서는 보통 개들에게 잔디밭에서 볼일을 보도록 가르치거든요. 잔디 기르기는 즉 천연 화장실 공사인 셈이죠. 잔디 씨를 뿌리고 하루에 수차례 땅이 마르지 않도록 몇 주간 열심히 물을 댄 결과 텅 비어있던 흙바닥이 이제는 제법 성긴 잔디밭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새소리와 함께 오후에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배경으로 저녁에는 고요 속에서 가만히 선 채로 땅을 바라보며 물을 뿌려온 시간들이 지난 몇 주간 제 심신의 휴식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깨알보다도 작은 잔디 씨들이 처음 싹을 틔웠을 때는 어찌나 신이 나던지요. 매일같이 얼마나 자랐나 들여다보며 정성껏 가꾼 잔디밭이 개 화장실로 쓰일 거라고 생각하면 좀 복잡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잔디들이 튼튼히 뿌리를 내렸을 때 집 근처 동물보호소를 찾아가 마음이 맞는 개를 데려올 생각에 미리 가슴이 설레곤 하는 요즘입니다. 제가 선호하는 또 하나의 무용하면서도 유용한 휴식 활동은 단연 바닷가 해넘이 구경입니다.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반려견을 데려올 수 있는 해변이 있어요. 이곳에서 개들과 사람들 사이를 내키는 대로 걷다가 해가 넘어갈 즈음이 되면 자리를 잡고 앉아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태양을 멍하니 지켜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제는 하루 중 낮이 가장 긴 하지를 맞아 올해 가장 길었던 해가 저무는 모습을 보러 또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뛰노는 개들을 먼발치에서 구경하다 문득 머지않은 미래에 이곳에서 저희 집 개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거라는 걸 깨닫고 즐거워졌어요. 여둘톡을 들으며 개와 같이 바닷가를 거닐다 일몰을 구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휴식의 시간을 꿈꾸면서 오늘도 잔디에 물을 주러 갑니다. 참, 얼마 전 방학 끝에 돌아온 여둘톡을 듣고 나서 이 즐거운 마음을 실시간으로 나눌 동지가 없나 찾다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캘리포니아 톡토로라는 반가운 이름의 방을 발견했어요. 저와 다른 한 분의 톡토로님, 이렇게 둘이서 이따금 엽서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간 또한 요즘 제 휴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혹시 동참하고 싶으신 캘리포니아 톡토로님들이 계시다면 대환영입니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톡토로님이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엘토로님의 메일을 참고하셔서 동참을 하셔도 좋겠네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에요. 대얼토로님의 메일인데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완전 격하게 반갑습니다. 전 대전에 살다 올해 2월부터 1년 동안 미국 얼바인에서 지내고 있는 톡토로예요. 대전과 얼바인에 살고 있으니 대얼토로 어떤가요? 지금 제 상황이 딱 휴식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시기라 이번에 놓치지 말고 연락하자 마음먹고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낭창과 복가치즘 이 두 단어로 저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낭창은 대구 지역에서 투머치 느긋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여유, 느긋으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있어 이 단어로 표현해 보아요. 낭창하고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모습과 함께 그놈의 밥값을 어찌나 중요시하는지 회사에서 밥값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 소처럼 일하는 여자, 소녀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고 작은 실수 하나에 저 스스로를 혼내며 괴로워하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중간 연차 때 만난 팀장님 덕분에 직장 엔진을 끄는 법, 퇴근 이후 시간을 제대로 보내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꽤 오랜 시간 노력해왔어요. 회사 업무에 집중하는 것만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즐기는 것에도 집중해 보려고 말이에요. 그 팀장님은 늘 네 에너지의 80%만 쓰라고, 나머지는 퇴근 후, 내일, 내년을 위해 쓰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시간을 쪼개서 악기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미술관도 다니고 그랬어요. 물론 순간순간 회사 업무가 제 개인의 시간과 감정을 압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런 순간에도 본래의 제 모습을 다시 찾아가려는 힘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만의 휴식의 기술을 조금씩 익히고 있을 때 감사히도 1년간 해외 연수를 다녀올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작년에 선발되고 출국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크게 마음을 먹은 건 1년 동안 너무 많은 걸 하지 말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내 속도대로 즐겁게 하다가 돌아가자 였어요.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 이런저런 두려움과 조급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냥 여기 생활 자체를 즐기며 지내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원래 프로젝트 외에도 오랜 시간 제 숙제였던 영어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멋진 갤러리들도 하나씩 여유롭게 다니고 가끔 짧은 여행도 다녀오고 동네 카페에 앉아 멍 때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많지 않은 일들을 조금씩 온몸으로 느끼며 하는 이 시간들이 참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나만의 휴식의 기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둘톡의 모든 회차가 좋았지만 이번 휴식의 기술을 통해서 쉬는 게 어려운 우리들이 조금 더 편하게 쉬고 잘 회복해서 더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저 또한 더 노력해 보려고 해요.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휴식의 기술 제대로 연마해 볼게요. 하셨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톡토로님입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사연 보내주신 톡토로들이 아주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서 보내주신 메일들이 이번이 유독 아주 긴 사연들이 많아서 저희가 다 꼼꼼히 읽어보긴 했는데 그중에 정말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메일을 보냈는데 소개가 안 돼서 아쉬운 톡토로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워낙에 많은 메일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다 잘 읽어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독자로 시작해 청취자가 된 톡토로입니다. 57화 휴식의 기술을 듣고 쉼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전적으로 휴식은 하는 일을 멈추고 잠깐 쉼이더군요. 쉬다는 피로를 풀려고 몸을 편안히 두다 혹은 잠을 자다 하고요. 저는 요즘 우울함에 종종 빠지곤 합니다. 20대 초반에 목표해온 것을 모두 이루었는데 되려 우울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시 달리면 그만인데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슴 뛰게 하는 목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제3자가 보기에는 꽤나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여유롭고요. 여유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쉼이 아닌 백색 감옥 같아요. 피로하지 않지만 방향도 없습니다. 차라리 아무 목표나 정하고 달리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휴식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피곤하지 않아서 계속 피곤한, 상태의 변화가 없으니 계속 쉬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냥 계속 피곤한 것일 수도 계속 방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휴식은 일한 자, 목적이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쾌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 30대, 지금의 고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새로운 목표를 찾겠죠.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도저히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팟캐스트에서 다뤄주셨듯 휴식이란 말처럼 간단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톡토로 드림 하셨네요. 싱가포르 톡토로님은 휴식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에는 공감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난 휴식의 기술에서 얘기했던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안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표라는 게 늘 필요하고 그것을 쫓아서 해냈을 때 그 성취감 속에서 쉬는 그런 쾌감이 훨씬 크다고 느끼시는 성격이신 것 같네요. 근데 저도 약간 이런 거를 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잡지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매달 잡지 마감을 하고 한 권의 책이 나왔을 때 쉬는 그 짜릿함에 되게 오랜 세월 중독이 됐거든요. 홍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근하는 게 너무 짜릿해서 출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그런 그렇죠. 것처럼요. 그러니까 일을 뭔가 한 뒤에 휴식이 주는 그 도파민, 그 도파민이 충전된 상태에서의 휴식이 얼마나 짜릿한 건지는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휴식 자체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신다면 그것도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좀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느긋하게 가지시기가 쉽지 않은 성격이실 것 같고 쉼이 아닌 백색 감옥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은 쉼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럴 때 만약에 저희가 싱가포르 톡토로님 곁에 있다면 싱가포르 톡토로님 65세의 하루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 하루는 뭘 하고 있을 것 같나요? 그 하루에 다가가려면 그럼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건넬 것 같긴 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건네고 싶습니다. 백색 감옥, 저를 가둬주세요. 저는 갇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김원비 작가님과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사인회를 할 때 편지를 건네주고 가신 톡토로 분들이 계셨어요. 그 편지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의 책을 좋아하고 매주 화요일 여둘톡을 기다리는 싸미토로입니다. 괄호 열고 싸미는 저희 집 반려 고슴도치 이름입니다. 어제 작가님께 편지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다가 내 글이 이상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 결국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편지지는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둘톡을 들으며 도서전에 오는 길 편지를 써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톡토로 정신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편지지를 사서 몇 자 적어봅니다. 20대 초반 막 성인이 되었던 저는 남들의 시선과 의견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결혼은 기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여성은 미모를 가꾸어야 하며 예체능은 사치로 여기는 사회의 압박은 뭘 모르는 저에게 정답처럼 느껴졌었거든요. 하지만 여둘사를 통해 알게 된 작가님과 하나 작가님의 이야기는 저에게 삶에는 정해진 규칙이나 정답이 없음을, 인생은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둘톡을 통해서는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고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다는 톡토로십을 느끼며 일상의 순간순간을 즐기고 용기 내지 못했던 일도 시도해보며 삶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두가 참 길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작가님이 전해주시는 이야기와 글을 보며 많은 위로와 희망을 얻습니다. 앞으로 톡토로로서, 독자로서 작가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신, 멋있으면 다 언니이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작가님을 선우 언니라고 불러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하나 언니는요? 하나 언니도 하나 언니죠. 현아 언니, 하나 언니, 선우 언니. 사미토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분도 내가 글을 써도 되나 망설인다니 지금 이 톡춘무늬의 경향 어쩔 거야.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까 여둘톡의 설명을 드릴 때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사연을 맺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톡토로들이 워낙 글을 잘 쓰시고 긴 메일이나 사연을 보내주시다 보니까 나도 뭔가를 써서 보내고 싶은데 부담스럽다. 글을 잘 못 써서 걱정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매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할 말 하시고 이상합니다만 붙이면 된다. 간단하게 써서 보내셔도 된다. 글을 잘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맺음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될 때는 이상입니다라고 맺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팟빵 댓글로 조CCC님께서 서촌 톡토로의 엄마입니다. 딸이 강추해서 팟빵이 여둘톡이 무언지 모른 채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올 1월에 칠순 여행차 방콕 갔다가 땅바닥에 콕 해서 코뼈가 부러져 입원했고 그때 딸이 권한 게 작은 아씨들 드라마와 여둘톡이었습니다. 작은 아씨들 보고 정석영, 김하나, 황선우의 토크를 듣고 똑똑한 새 여자에게 반했습니다. 딸이 권해서 듣기 시작했지만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분을 길에서 배웠다고 너무 좋아하고 서촌 톡토로가 되었다고 하길래 그 서촌이 너냐고 물었더니 대단히 좋아하네요. 저도 그 방송 들었거든요. 사교성 별로 없다고 자타 공인하는 딸이 이렇게 공손한 어투인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공감대가 하나 더 생겼네요. 감사드립니다. 여행, 입원시 간병, 외래 동행을 통해 40년 세월 중 가장 딸과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여둘톡으로 활용 점정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고양시 삼성도서관에서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도 모녀 톡토로 분들이 같이 오셨어요. 이렇게 어머니와 딸이 함께 여둘톡을 듣는 경우에 참 얘기거리도 많아지고 서로 가까워질 것 같네요. 서촌 톡토로가 너냐?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들으신다는 톡토로님도 계셨잖아요. 이렇게 저희는 메인 타겟을 특정한 연령대로 정해두지 않고 대충 10대에서 90대까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대문구 물가치님의 댓글입니다. 여둘톡에서 사이렌 소개를 듣고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 2시까지 정주행했습니다. 보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음은 계속 소방팀에 가 있었지만 솔직히 군인팀의 무자비한 면모에 진짜 감명받았어요. 사이렌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들은 군인팀이 만들지 않았나요? 암튼 사이렌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에 푹 빠져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 모기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마치 사이렌 출연자인 양 번개같이 소파를 박차고 일어나 불 꺼진 안방으로 잠입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홈매트 액상형을 찾아 잠든 남편 근처에 켜주고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미션에 성공하고 거실에서 전기 모기채를 손에 쥔 채 경계태세를 취하다 곧 모기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답니다. 희열이 끝내주더군요, 진짜. 하하 하셨어요. 근데 저희도 요즘 일상생활 하다 보면 약간 사이렌 상황 같은 거에 스스로를 빙의해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이렌만큼 이 적극성을 고취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사이렌 보고 나서 운동 욕구가 막 치솟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뭔가 되게 힘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전만큼 그거를 좀 귀찮거나 뭔가 힘들다고 여기기보다는 마치 사이렌 출연자처럼. 맞아요. 나는 현아 언니다. 언니가 할게. 언니가 갈게. 언니가 해줄게. 아주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나 여자아이들에게는 정말로 권할 만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팟빵 댓글로 현미님께서 재생시간이 1시간 27분밖에 안 되네. 힝 했어요. 왜 이렇게 짧냐고 투정 부리러 들어온 거 맞음. 그런데 언니들이 도서전으로 한 주 힘쓰며 보내고 녹음을 하셨다는 걸 생각하니 체력 대단하시다 싶어요. 폿의 모든 토부는 정말 너무나 곱지요. 폿, 여둘톡, 나의 최애. 이제 우리 슬슬 수평 자세 잘 유지하며 긴 여름 즐기기로 해요. No more 복가치즘. 이상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이때 녹음실에서 밖에 똑똑할 때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3시간 꽉 채워서 했잖아요. 제가 1시간 반을 잘라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박력 있게 이야기가 돌진하는 게 아니라 그때 또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휴식이 간절한 상태로 녹음을 했어요. 네. 볶아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많이 걷어낸 회차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화 휴식의 기술을 듣고서 저희가 고양이들이 풍경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관조하는 자세가 쉴 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많은 톡토로 분들께서 본인의 고양이 사진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항상 너무 환영하고요. 정말 다양한 자세로 너무 편안하게 잘 쉬고 있는 고양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또 어느 정도는 쉼이 되는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팟빵에 들어가시면은 고양이 사진을 다양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 팟캐스트에서 나감강 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여둘톡이 제 일상에 스며들어 언제부터 톡토로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점을 알 수 없어서 조금 답답하면서도 오랜 친구 같습니다. 어릴 적 친구 보면 막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가 됐는지 따져들다가 서로 다른 시점을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냥 자연스레 스며들어 버린. 며칠 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두 분과 이옥선 작가님 북토크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스스로 놀랐다니까요. 오늘 에피소드 듣고 궁금해져서 댓글 남기다가 서문이 길어졌네요. 56화 폿 광고 소개편에서 풍류는 구체성이다를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해당 에피소드가 어떤 걸지 알 수 있을까요? 폿 광고가 근사하게 인상적인 이유가 저 또한 저 말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인데요.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아시는 톡토로님 답변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근데 애플 팟캐스트에는 대댓글 기능이 없어서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봄 한담 위드 소카 편에서 정약용의 1년 스케줄 이야기를 하면서 풍류는 구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약용이 한 말은 아니고 저희가 그때 에피소드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네. 56화 사이렌 불의 섬 편의 마지막 즈음에 저희가 투명 고양이 이야기로 노래를 만들어서 보내주신 톡토로님의 노래를 엔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음악을 듣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펜로스의 경험을 나눠주신 분들도 계시고 펜로스를 겪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본인이 하는 일과 연관지어서 메일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펜로스 애도 연구회의 운영자 중 한 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펜로스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기적으로 열리는 펜로스 자조 모임이 없으니까 뜻이 맞는 상담심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회를 만들고 매달 운영하고 있는 애도 모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네. 한국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 전문가들과 애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운영하고 있는 모임이라고 하고요. 이름이 강쥐별과 냥이별입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로 신청을 받아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경험에 대해서 정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상담 관련해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워낙 많은데 지금 이분들이 몸담고 계신 한국 상담심리학회는 가장 정석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6월부터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지원을 받게 돼서 이곳에 참가비 없이 무료로 참가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반려동물과 이별한 지 2달 이상 지난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 2달이 아직 안 된 분들이 참여가 힘든 이유는 이별 직후일 때는 감정이 더 참석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한 번에 8명 이내 소수로 진행이 되고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강쥐별과 냥이별로 검색을 하셔서 이 블로그에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좀 도움을 받고 싶다. 나도 여기 모임에 가서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이야기를 좀 꺼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들톡에서 영감을 얻어서 팟캐스트를 올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공유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I'm not solo but이라고 하는 한글로 I'm not solo 그리고 영어로 but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기혼 여성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팟캐스트라고 합니다. 애플 팟캐스트, 팟빵, 인스타그램에서 I'm not solo but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온다고 하고요. 저희가 메일로만 받고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저희가 매번 방송 앞에다가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로 시작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제목은 무려 톡토로 유니버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내용을 받고 궁금해서 첫 화를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네. 발성이나 말하는 호흡 같은 것도 좋으신데 저희 팟캐스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약간 부끄러워서 다 듣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하고 계신가 싶어서 스포티파이에 열어봤더니 7화까지 나와 있고 꾸준하시네요. 7화 제목이 뭔지 알아요? 톡토로 심층 탐구 3탄. 해화 톡토로님 인터뷰.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 그리고 6화는 톡토로들의 본격 직업 탐구. 아니, 지금 7화까지 왔는데 톡토로 심층 탐구가 3탄까지 나왔다니 굉장히 자주 심층 탐구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2탄은 올리브숲님 인터뷰고 1탄은 그린시티 뻐꾸기님 인터뷰입니다. 와, 너무 재밌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포티파이에서 톡토로 유니버스를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메릴 톡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메릴랜드에서 여들톡을 애청하는 메릴 톡토로입니다. 황선우, 김하나 작가님, 방학 마치고 돌아오셔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두 분이 돌아오셔서 소개해 주신 사이렌 불의 섬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멋있으면 다 언니지 하면서 2번 봤답니다. 그리고 황선우 작가님과 김온비 작가님의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는 전자책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번 방송 듣고 지난번 방학하시기 전 마지막 방송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편을 듣고 그 계절의 제나무 사진을 보내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제는 여름으로 넘어가는 제가 사랑하는 나무에 바람 부는 풍경과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소식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봄에 겹벚꽃 피었을 때 꽃구경하는 제 고양이 방울의 뒷모습입니다. 고양이들이야말로 휴식이 무언지 몸으로 체득하고 보여주는 존재라고 늘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여름입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고 좋아하는 것들로 충만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의 제 나무들도 보여드릴게요. 하셨네요. 그러면서 방울의 뒷모습과 벚꽃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방울이도 너무 귀엽고 밖에 있는 화사하게 핀 꽃 사진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시는 것도 참 좋은데요. 저희가 팟캐스트다 보니까 주변에 나누고 싶은 소리 같은 거를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많은 톡토로 분들과 함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우트로 음악은 메릴 톡토로님이 보내주신 나무 사이로 바람 부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톡토로들의 소리를 찾아서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 같네요. 이 소리는 메릴랜드에서 전해오는 나무 소리입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58화 주제는 오래된 멋과 새로운 멋 경주 여행이었습니다. 여둘 애드는 경주 플레이스 C에서 열리고 있는 로즈 와일리 전시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